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의 홍상진 교수입니다. 벌써 여러분들과 14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이번 강의부터 반도체의 어떻게 보면 핵심 공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토리소그래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즉 여태까지 포토리소그래피, 포토리지스트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셨고 그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데포지션을 제외한 나머지 메탈 공정이나 어떤 무슨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뭐 등등의 공정에서 포토 패터닝, 즉 모양을 만들어내는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공정에서 포토리지스트라는 것을 가지고 UV를 조사해서 즉 노광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부터 한 4번 또는 5번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포토리소그래피는 복잡도가 화학약품을 다뤄야 되는 포토리지스트와 디벨로퍼 스트리퍼라는 화학약품을 다뤄야 되고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UV라는 즉 빛의 파장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포토리지스트 패터닝 중에 포토리지스트가 모양을 가장 잘 만들어줘야만 그 다음에 연속되는 엣치 공정 또는 임플란트 공정에서 원활하게 공정이 수행되기 때문에 가장 크기를 제대로 맞추는 CD를 즉 크리티컬 디멘전을 얼마만큼 잘 유지해 주는지 그래서 크기가 얼마만큼 작게까지도 패터닝이 가능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포토리소그래피의 여러 가지 스텝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스텝에 대해서 처음 부분에서는 서머리로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뒷부분에 가서 그 각각의 스텝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또는 장비의 특성 또는 공정의 특성까지 연관을 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리소그래피 챕터 1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포토리소그래피 챕터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포토리소그래피는 3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광을 하기 전, 즉 빛을 조사하기 전까지 회로도가 투영되기 전까지의 준비 단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빛을 노광하는 그 단계 자체와 장비, 스태퍼라는 장비와 또는 그 빛에 대해서 UV 빛을 가지고 있는 그 빛에 대해서 광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노광 부분이 있고 노광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현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인 포토리지스트를 도포하는 단계, 노광하는 단계, 그리고 현상하는 단계로 나누어서 챕터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챕터는 노광하기 전까지의 현상하는 단계를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리소그래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리소그래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 것인가? 리소그래피, 즉 포토리소그래피라는 공정은 어떤 웨이퍼상에서 3차원의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공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라이트 센시티브, 즉 빛에 민감한 포토리지스트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빛에 노광되는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아주 미세한 모양을 가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셨던 앞에 3장이나 4장, 즉 4번째나 5번째 강의에서 보셨던 그 그림이 있습니다. 즉 프로세스 플로우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포토리소그래피가 그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영역이 계속 포토리소그래피를 중심으로 엣치가 일어나고 데포지션이 일어나고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 일어나고 다시 CMP가 일어나고 다시 포토리지스트를 중심으로 패터닝이 만들어서 패터닝 공정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라는 용어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포토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사진, 찍는다, 빛을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캡처한다라는 의미고요. 리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리소는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돌에다가, 돌이라는 것이고요.
그래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새겨 넣는다, 뭐 쓴다, 그림을 그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포토리소그래피는 빛으로 돌에다 그림을 그린다. 즉 실리콘 웨이퍼가 돌이라면, 돌과 같이 단단한 물질이라면 포토리지스트라는 감광 물질을 가지고 빛을 이용해서 웨이퍼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 모양을 만들어낸다. 즉 회로도의 모양을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의미로 포토리소그래피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드려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레티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포토마스크라는 단어가 있고 C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포토리소그래피에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레티클이라고 하는 것은 contain a single dye or several dye, 즉 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한 개의 다이에 올라가는 회로도 한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층의 회로도 하나, 또 옆에 2층의 회로도가 있겠고 3층의 회로도가 있겠고 4층의 회로도가 있겠고, 즉 각각 층별로 필요한 건물을 짓기 위한 회로도 한 장 한 장씩이 바로 레티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레티클을 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포토마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포토마스크는 퀄츠, 즉 퀄츠라는 것은 강화유리예요. 즉 굉장히 단단하기도 하지만 단단한 거기보다는 빛의 투과성이 좋은, 즉 빛의 직진성이 좋은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퀄츠로 만드는 유리판인데 그것이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full dye array, 즉 다이 어레이, 즉 여러 개의 다이에 대한 배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배열이 어떤 다이냐면 그 다이들이 얘기하자면 레티클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의 반도체 칩이 정의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설계도 도면 뭉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 작은 네모 하나가 레티클이라고 하는 분리울 수 있고요. 이 전체 유리 하나가 포토마스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마스크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웨이퍼로 투영이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포토리소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CD라고 얘기를 해서 CDG라고 하기도 하는데 CD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CD는 컴팩트 디스크가 아니고 크리티컬 디멘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전에도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작은 크기의 그 단위를 또 가장 작은 모양의 크기를 CD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것이 얼마만큼 크리티컬한 숫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희가 요즘 0.18이다, 0.13 마이크로다 또는 90나노다, 50나노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CD를 표현한 얘기입니다. 즉 가장 그 위치에서 작은 것들, 즉 그 가장 작은 것들의 위치만 또는 크기만 정확하게 보장이 되면 그것보다 더 큰 그 모양들은 훨씬 더 마진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마이크론의 크기에서 10%의 오차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0.1마이크론 정도의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런 정도의 그 오차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비해서 0.1마이크론짜리 크기의 10%면 0.01 마이크론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이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의 크기가 같은 모양인데 하나의 웨이퍼에 하나의 0.1 마이크론짜리 작은 것이 있고 하나의 1 마이크론짜리 어떤 크기가 있다면 어떤 것에다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1 마이크론짜리에다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0.1 마이크론짜리에다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그렇죠. 0.1 마이크론짜리에다 기준을 맞춰야죠. 만약에 1 마이크론짜리에다 기준을 맞춰서 10%의 오차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0.1 마이크론짜리는 입장이 자기는 100%의 오차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거죠. 즉 100%의 오차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기 도선이 지나가고 비아가 있는데 밑에 메탈 라인이 서로 겹쳐지지 않고 이렇게 따로 떨어지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즉 비아가 있고 메탈 라인이 같이 위에서 만나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오차 때문에 메탈이 만나지 않으면 비아가 형성된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CD라는 것은 가장 작은 크기를 갖고 있는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CD를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 또는 그 CD가 얼마만큼 잘 유지가 되느냐가 반도체 공정에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두께가 CD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비아올 사이즈의 그 지름이 될 수도 있고요. 라인과 라인 사이에 어떤 스페이스가 CD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로 설계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어떤 숫자든지 가지고 있는 크기 중에 가장 작은 것, 그것이 바로 CD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CD in lithography, 리소그래피에서 CD라는 것은 항상 그 디바이스 테크놀로지 노드나 또는 제너레이션, 무슨 50나노다, 뭐 32나노다, 22나노다 하는 것들에 대한 크기로 대표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포토리소그래피에서 빛을 사용하는데 이제 포토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물론 두 번째 챕터에서도 포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명드릴 거지만, 빛은 우리가 이렇게 그 스펙트럼 형태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빛은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고 그 파장에 따라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3파장 스탠드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뭐 5파장 스탠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빛이라는 것은 그 각각이 나타내는 파장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책을 보기에 적당한 빛이 어느 빛인가요? 태양광의 간접 조명을 받았을 때가 눈의 필요가 가장 덜하죠. 그런데 형광등 밑에서 공부를 하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형광등 밑에서 밝은 하얀 빛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밖에 나가면 눈이 침침하거나 어지러지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유는 형광빛에서 나오는 파란빛, 푸른빛, 즉 UV빛이 저희 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눈이 쉽게 피로해졌다는 거죠. 제가 3파장 스탠드를 말씀드린 이유는, 3파장 스탠드라는 것은 전자적으로 또는 광학적으로 우리가 자연 채광에 가장 가깝게끔 세 가지의 파장이 나오는 빛을 만들어서 그 파장들이 잘 조합돼서 자연 채광의 효과를 누리게끔 하는, 그래서 아마 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스탠드에 들어가 있는 램프는 우리가 집안에서 사용되는 일반 형광등의 하얀 불빛보다 조금은 누리끼리한 누르스름한 그런 빛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3파장 스탠드로 부족했기 때문에 자연 채광과 더 가깝게 빛을 설계하기 위한 5파장 스탠드가 나오게 된 것도 다 그 눈의 피로도, 즉 자연 채광을 묘사하기 위한, 또 따라가기 위한 그런 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왜 3파장 스탠드를 말씀드렸냐? 즉 파장이라는 것은, 빛의 색깔이라는 것은 어떤 고유의, 빛이라는 것은 고유의 파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자연 채광으로서 얻어지는 흰색빛은 모든 색깔의 빛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든 파장대의 빛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흰색이 나타나는 것이고, 흔히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RGB라는 용어를 많이 썼을 거예요. Red, Green, Blue라는 세 가지 색깔을 다 합하게 되면 흰색 빛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색을 배합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데, 그 색이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파장대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파장, 빛이라는 것은 파장인데 눈에 보이는 파장이라서 비저블한, 즉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광선이 있습니다. 즉 UV,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태양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태양이 무섭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태양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UV, 즉 눈에는 색깔로 나타나지 않지만 자외선이라고 하는 울트라 바이올렛, 자주색 바깥에, 울트라라는 것은 바이올렛보다 더 많이 있는, 그 보라색보다 더 바깥에 있는, 그래서 UV라고 하는 울트라 바이올렛의 빛이 있고요. 인프라레드라고 하는 붉은색에 가까운 빛, 즉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통신도 하고 적외선 카메라도 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빛이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파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은 시내버스를 타시거나 어떤 그 건물에 가시면 적외선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적외선 카메라는 그 적외선의
반사되는 빛을 인식하게끔 되어 있는 카메라인데 그 적외선 카메라 주변에는 적외선 램프가 있습니다. 즉 적외선 램프라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빨간색보다 더 바깥의 빛을 쪼이고 있기 때문에 적외선 카메라가 그 빛을 인식해서, 즉 보이지 않는 그 빛을 인식해서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끔 시내버스를 밤에 타시면 운전기사님 머리 위에나 뭐 현금 수납기 위에나 아니면 문 쪽에 이렇게 뭐 LED로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요만한 카메라 같은 게 보일 거예요.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LED가 박혀 있는데 LED가 하나도 불이 켜 있는 LED는 없을 겁니다. 물론 LED가 켜 있지만 눈에는 켜 있지 않은 걸로 보이죠. 그런데 밤에 여러분들께서 흰 빛이 없는 밤에 그 카메라를 보시면 아주 희미하게 약간 주황색 같기도 하고 약간 붉은색 같기도 하고 붉은색이 조금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그 카메라를 LED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적외선을 발산하는 LED인데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전원이 들어가면 빛이 나오게끔 되는 것이 바로 그 카메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밤에 보시면 하얀 빛이 없기 때문에 적외선이 일부, 적외선의 아주 끝에 부분에 있는 파장 부분의 일부의 것들이 우리 눈에 감지가 돼서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인프라레드고요.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마이크로 통신을 하게 되는 RF 통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은 주파수, 많은 파장, 긴 파장을 갖고 있는 그런 빛들이고, 짧은 파장으로 갈수록 여러분 엑스레이, 감마레이 이런 식으로 의료기에 사용되는 투과성이 좋은 그런 파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것은 요 부분 UV 대역에서 요 특정한 요 부분에 있는 빛을 사용합니다. 즉 대략 파장대가 157나노부터 436나노급의 특별한 파장이 있는 빛들을 사용합니다. 이 빛은 초창기에는 G라인이라고 해서 436나노의 빛을 사용했다가 더 작은 패턴이 요구돼서 405나노, 더 작은 패턴이 요구돼서 365나노, 248나노, 193나노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앞으로 157나노급도 개발될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은 언제 개발될지는 모르는 시점에 있고 현재는 193나노의 빛을 사용합니다. 왜 자꾸 짧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는가는 좀 이따 CD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436나노급에 나와 있는 것들이 흔히 우리가 G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됐던 과거 1마이크로짜리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0.25 마이크로 또는 그 정도 급까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I라인 리지스트를 사용했는데 0.25 마이크로 이하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248나노 딥 UV라고 하는 광원이 필요하게 됐고 그 광원은 기존에는 어떤 머큐리 아크 램프라는 어떤 빛을 낼 수 있는 램프를 사용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더 짧은 파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램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 즉 KRF라는 엑시멀 레이저나 ARF라는 엑시멀 레이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KRF, ARF 앞으로 더 많이 얘기가 나올 거고요. 지금 현재는 ARF급으로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뒤에 나오지만 어드밴스드 리소그래피 부분에서 ARF의 이멀전 리소그래피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즉 물에 담궈서 빛의 굴절도를 더 좋게 하는 그런 과학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숫자가 365, 248, 193 365, 248, 193은 아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렸던 숫자가 뭐가 있었죠? 그거 있잖아요. 7자리 숫자.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그렇죠. 1360, 460 기억나시죠? 모빌러티. 365, 248, 193 정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우시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그게 아마 외우란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레졸루션이 또는 그 하나의 관건이 되고 오버레이 애큐러시라는 것이 관건이 되고 프로세스 레티튜드라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자, 레졸루션 우리 해상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사진을 찍을 때 선명한 사진이 좋으세요? 뿌연 사진이 좋으세요?
아, 무슨 예술 사진을 위해선 뿌연 사진이 좋다고요? 아, 그런 거 말고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선명한 사진이 좋으세요? 뿌연 사진이 좋으세요? 여기선 선명한 사진이 좋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선명한 사진이 좋습니다. 사진이 선명하려면 해상도가 높아야 되죠. 즉 해상도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더 자세하고 조밀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검은색은 검고 흰색은 희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건데, 검은색이 거무튀튀하게, 흰색이 회색 비슷하게 나오면 해상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이거는 뭐 컨트래스트라는 개념이 들어가긴 하는데, 컨트래스트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레졸루션, 즉 높은 곳은 높고 낮은 곳은 낮고 색이 자기 원래 색깔대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즉 포토리소그래피에서도 마찬가지로 뒤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엣지가 반드시 이렇게 서야 될 부분은 똑바로 서 있고 없어야 될 부분은 없어야 되는데, 이 엣지가 서 있지 않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래서 김혜수 씨가 그랬죠. 엣지 없게라는, 엣지 있게 하자고. 우리 포토리소그래피에서도 엣지 있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엣지 있는 모습을 갖고자 하는 게 바로 레졸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오버레이 애큐러시라고 하는 것들은, 오버레이라는 것은 위에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반도체는 똑같은 비슷한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하면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즉 밑에 한 층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층이 있고 한 층이 있어요. 위아래 층이 연결될 수 있도록 비아홀이 잘 정립이 돼야 되는데, 건물을 지을 때 1층 화장실은 현관 중앙에 있고, 1층 화장실이 아니라 1층 계단은 현관 중앙에 있고, 2층 계단은 1층과 연결이 안 돼서 그 오른쪽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3층에 있는 계단은 1층에 있는 그 계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계단은 쓸모가 없는 계단이 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버레이, 즉 레이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의 레이어를 오버시킬 때, 즉 겹칠 때 얼마만큼 그 겹치는 겹치기가 중요하게, 정확하게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포토리소그래피는 필요로 합니다. precise alignment, 아주 정밀한 얼라인먼트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얼라인먼트가 필요하냐면 아주 작은 CD가 만족될 수 있을 만큼의 정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하고 뭐 사이에? between pattern on the mask, 포토 마스크에 있는 패턴하고 the existing feature on the wafer surface, 웨이퍼 밑에 있는, 표면에 있는 거하고 정확하게 들여맞아서 빛이 쪼였을 때 아래하고 위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프로세스 레티튜드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뒤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빛이 노광돼서 선택적으로 빛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포토 패터닝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포토 패터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감광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광제라는 것은 포토 리지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포토 리지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바로 이 빛에 민감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포토 리지스트는 나중에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포토 리지스트가 있었을 때 빛을 받은 영역과 빛을 받지 않은 영역의 그 성질이 달라집니다. 즉 감광제가 빛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자기가 고리를 스스로 연결하는 포토 리지스트가 있고, 연결되어 있었던 고리를 끊어버리는 리지스트도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네거티브 리지스트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거티브 리지스트라는 것은 분명히 빛이 받지 않은 영역은 없어질 수 있는, 즉 끊어질 수 있는 영역이고, 빛을 받은 영역은 단단해지는 영역입니다. 즉 빛이 쪼여지면 네거티브 포토 리지스트 안에 있는 화학적인 고리들이 단단해집니다. 즉 크로스 링킹이 생겨서 약품에 넣어도 녹아 들어가지 않고, 빛을 받지 않은 영역에 있는 애들은 약품에 넣으면 싹 사라집니다. 즉 이러한 회로 그림이 그려 있는, 즉 하나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과 가려져 있지 않는 부분에 유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빛을 투과시킨다면, 빛이라는 것은 자외선, 즉 UV, 울트라바이올렛 라이트를 투과시키면 이 부분, 즉 가려져 있는 부분은 빛이 투과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만 빛이 투과하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부분만 성질이 바뀌어서
크로스 링킹이 일어납니다. 즉 단단해져서 가운데는 단단해지지 않고 바깥은 단단해지고 그것을 현상액이라는 화학약품에 넣으면 디벨로퍼라는 부분에 넣으면 단단해진 부분은 남아있고 위의 부분은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프로세서 오버뷰 할 때 이런 그림을 보셨을 텐데 우리가 이 부분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바깥에 있는 옥사이드만 남겨두기 위해서 즉 옥사이드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했냐면 전체 다 옥사이드를 덮고 이렇게 포토 패터닝을 해서 포토 리지스트로 본을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필요 없는 옥사이드 부분을 없애는 것이 하나의 공정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틀을 만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공정이 포토리소그래피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어를 사용합니다. exposed area, 즉 노출된, 노광이 된, 빛이 노출된 영역을 exposed area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포토리지스트 마스크 안에 빛을 가리기 위해서 흔히 크롬이라는 금속을 사용합니다. 즉 크롬으로 원래 다 입혀진 금속에 어떤 크롬으로 되어 있는 회로를 그립니다. 즉 회로가 크롬이 열려져 있는, 크롬이 없는 부분도 회로가 될 수도 있고 크롬이 있는 부분이 회로가 될 수도 있고 마스크에 대해서는 뒤쪽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공정을 통해서 가는 것이 네거티브 리소그래피입니다. 자, 그러면 네거티브 리소그래피가 있으면 어떤 리소그래피가 있을까요? 파지티브 리소그래피가 있겠죠. 자, 파지티브 리소그래피는 빛을 받은 부분이 이번엔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네거티브로 갈게요. 빛을 받은 부분이 남아있죠. 파지티브에서는 어떻죠? 빛을 받은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헷갈리게 왜 네거티브 리지스트를 사용하고 포지티브 리지스트를 사용하느냐? 물론 두 개를 다 혼용해서 쓰면 훨씬 회로를 구현하기에 편하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로를 구현하기에 편하고 장점보다는 초창기에 반도체가 제일 처음 개발됐을 때 네거티브 리지스트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리지스트를 사용해서 패턴을 그리고 설계를 해오다가 네거티브 리지스트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점이라는 것은 네거티브 리지스트는 분자량이 큰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뒤에 따르는 연속되는 그 화학약품을 처리하는 공정에서 패턴이 수분을 흡수합니다. 즉 약간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 현상이 일어나고 원하는 크기보다 조금 더 커지는, 그래서 만약에 비아를 만들어야 되는 공정이라면 비아가 작아지고 라인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 공정이면 라인이 커지는, 그래서 CD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어서 파지티브 리지스트, 즉 파지티브 톤을 가지고 있는 파지티브 톤 리지스트나 파지티브 리지스트를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는 다 파지티브 리지스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MEMS 공정, MEMS라고 하는 마이크로 머시닝 공정이나 특별한 공정에서 네거티브 리지스트를 사용하는데 반도체, 즉 실리콘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리지스트는 99.99% 포지티브 리지스트라고 생각하셔도 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즉 기억하실 건 뭐죠? 빛을 받은 부분이 어떻게 된다? 다시 빛을 받은 부분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즉 빛을 받은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로도 설계도를 보시거나 그릴 때 내가 없애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열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즉 메탈이 존재하지 않게 크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열리게 되면 그 부분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이 어떻게 열어준 것이 열어지니까 파지티브라고 하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되죠. 즉 파지티브 리토그래피는 the pattern printed on the wafer, 웨이퍼상에 프린트된 영역이 same image, 같은 이미지예요. 즉 그림하고 웨이퍼하고, 즉 포토 마스크하고 웨이퍼에 나오는 모양하고 또 동일하게 똑같아진다라고 해서 파지티브 리지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계열의 디벨로퍼에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마스크의 종류를 보면 이제 마스크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마스크 중에 클리어 필드가 있고 다크 필드가 있는데 클리어 필드는 분명히 뭐가 열려 있죠? 열려져 있는 부분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색칠해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을까요? 없어질까요? 남아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불룩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라인 패턴을 만든다든지 그 라인을 남겨야 될 때는 이런 마스크를 그려야 되겠죠. 즉 메탈을 전부 다 올려놓고 내가 라인만 남겨놓고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지워 없앨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죠? 왼쪽에 있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전부 다 메탈 라인이 있어요. 그 다음 라인이 아니라 전부 다 메탈로 데포지션, 스퍼터를 해서 전부 다 메탈로 깔았어요. 그 다음에 포토리지스트를 전부 다 위에다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포토리지스트 패터닝을 하는데 나는 메탈 라인을 그리고 싶으니까 메탈 라인을 그리고 싶은 영역은 가려두고 나머지를 없애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를 없애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메탈 라인이 아닌 곳을 없애게 되면 이 바깥이 없어지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메탈 라인이 되겠죠. 자, 생각이 잘 안 드시는 분은 직접 한번 단면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반면에 비아홀을 만들어내려면 이렇게 웨이퍼를 만들면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면 비아홀을 만들 수가 없죠.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즉 구멍을 파야 되니까 구멍을 파야 되는 부분은 남아야 되나요? 없어져야 되나요? 없어져야죠. 파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를 열어주고 나머지는 파면 안 돼요. 덮어놔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덮어놓고 비아를 만들기 위한 영역만 구멍이 뚫려져야 되죠. 그래서 이게 비아 패턴 마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닥필드라고 하는 것은 비아를 사용하기 위한 아주 일부분의 것들만 없애기 위한, 클리어 필드는 원하는 것들은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없애기 위한 그런 두 종류의 마스크로 회로를 설계합니다. 자, 이제 그 포토리소그래피의 8가지 공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앞에 부분에 있는 8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8가지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공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베이퍼 프라임이 있고 두 번째는 스핀 코트가 있고 세 번째는 소프트 베이크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저희 챕터 1에서 포토리소그래피 챕터 1에서 다루어질 내용이고요. 얼라인먼트 앤 익스포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라인먼트 앤 익스포저 부분이 챕터 2에서 즉 포토리소그래피 2번 강좌에서 다뤄질 내용이 되겠고요. 5번부터 8번까지가 포토리소그래피 3번 강좌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자, 8가지 스텝 중에 첫 번째 스텝은 베이퍼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 그 강의에서는 8가지 스텝을 아주 간략하게 1번부터 8번까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이어지는 강의에서 하나하나씩 나누어 가면서 여러분께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 베이퍼 프라임이라는 스텝인데 베이퍼 프라임이라는 것은 아주 클리닝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포토리소그래피는 굉장히 그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정도 다른 공정도 마찬가지지만 클리닝이 가장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클리닝을 하는데 스핀 코팅이라는 걸 또 특히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그 스핀 코팅을 사용하는데 포토 리지스트 자체가 고분자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아주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 있다면 그 부분은 그 코팅이 되지 않고 그 점을 중심으로 어떤 피자 조각 모양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스핀 코팅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웨이퍼가 클린하지 않으면 웨이퍼에 굴곡이 있거나 어떤 불순물이 생기거나 그 점에 어떤 파티클 같은 게 존재한다면 코팅이 잘 안 돼서 계속 리웍을 해야 되는, 재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리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클리닝을 할 때는 그 클리닝을 하기 위해서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즉, 공기 중에도 늘 수분이 존재하고, 반도체 제조 환경에서 수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야 잘 증착이 되고, 잘 스핀 코팅이 되고, 그로부터 정확한 아주 미세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표면에 남아있는 수분을 싹 증착을 시키고 그 웨이퍼 표면에 다른 것들이 잘 그 포토 리지스트가 잘 붙을 수 있게끔 표면 처리를 하게 해줍니다. 그 표면 처리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리콘 자체와 실리콘 옥사이드는 서로 표면 성질이 다릅니다. 그 상태에서 동일한 포토 리지스트라고 하더라도 실리콘 자체에 그 스핀 코팅이 된 리지스트하고 실리콘 옥사이드에 스핀 코팅이 된 그 리지스트는 서로 표면 성질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포토리지스트가 친하게끔, 즉 실리콘하고 포토리지스트하고 친하게끔 웨이퍼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뒤쪽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웨이퍼 프라임에 대한 목적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promote, 증진하는 거죠. 뭔가를 good addition, 접촉을, 즉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필요한 한시적으로 지우기 전까지 잘 들러붙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뭐하고? Between the photoresist and the wafer surface. 웨이퍼하고 포토리지스트하고 잘 들러붙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우리가 베이퍼 프라임이라는 스텝을 거칩니다. 웨이퍼 클리닝을 하는데, 웨이퍼 클리닝을 하는 목적은 오염물을 제거하고 스핀 코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디하이드레이션이라 수분을 없애는 것은 그 웨이퍼 표면에 수분이 흡수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 버블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생기지 않게 웨이퍼가 포토리지스트가 잘 달라붙어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prime the surface on the wafer, surface of the wafer라고 되어 있는데, 실리콘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은 실리콘 위에 실리콘 반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실리콘이 맨 위에 나와 있는데, 그 포토리지스트는 CHO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가 농담 삼아 조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학기호 CHO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질이라서 실리콘하고 만나는 계면 특성이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면의 특성, 즉 만나는 계면의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HMDS라는 약품 처리를 합니다. 즉 HMDS는 약간의 실리콘은 실리콘 쪽으로 잘 붙고 CHO는 CH하고 잘 붙을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실리콘과 포토리지스트, 고분자의 포토리지스트가 잘 만날 수 있도록 약품 처리라는 것이 바로 HMDS고, 혹은 일명 어드이션 프로모터라는 이름으로 통칭으로 사용됩니다. 즉 HMDS는 화학식의 약자의 이름이고요. 어드이션 프로모터라는 것은 어드이션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명칭으로 HMDS를 실리콘에서는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웨이퍼가 깨끗하게 클리닝이 됐다면 그 다음에 스핀 코팅을 해야 됩니다. 스핀 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웨이퍼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되는데, 뭐 여러분 심심하다고 책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는 그런 그 웨이퍼 돌리는 게 아니라, 웨이퍼를 돌릴 수 있는 스핀 코터라는 장비 위에 올려놓고 스핀 코팅을 합니다. 즉 대략 이렇게 웨이퍼 스테이지, 즉 웨이퍼 척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공으로 계속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웨이퍼가 여기에 탁 안착이 돼서 진공을 잡아주게 되면 웨이퍼가 밖으로 떨어져 나오는 일이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스핀 코팅을 하는데, 처음에 스핀을 막 세게 돌려준 다음에 포토리지스트를 이렇게 뿌려주면 포토리지스트가 사방팔방 다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디스펜스 할 때는 아주 작은 양을 디스펜스 해주면서 스핀 스피드를 500rpm 정도, 즉 상당히 느리죠. 1분에 한 500번 정도밖에 돌지 않는, 그래서 빙글빙글 이 정도의 속도로 돌리면서 포토리지스트를 디스퍼전 시킨 다음에 실제 남아있는 필요하지 않은 포토리지스트는 다 떨어져 없어지게끔 하는 공정이 램핑업을 해서 3000rpm에서 5000rpm 정도까지 붕 하고 날려버리면 필요 없는 포토리지스트는 다 없어지고 균일한 두께의 아주 얇은 포토리지스트 막이 형성됩니다. 마치 매니큐어를 바르는 손톱처럼요. 그 다음에 포토리지스트 스피닝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포토리지스트 스피닝을 하는데 그 두께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시간, 즉 얼마만큼 오랫동안 돌리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영향을 미치고요. 스핀 스피드에 따라서 두께가 결정되고요. 다음에 유니포머티, 즉 얼마만큼 유니폼하게 결정되느냐, 파티클이 있냐 없냐에 대한 것들로 평가를 하는데, 흔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토리지스트는 약간의 어떤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는 고분자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너무 속도를 천천히 돌리면 이 원심력이 작아서 포토리지스트가 웨이퍼상에 전체 다 퍼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일정하게 다 퍼지는 속도로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속도가 너무 세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원심력이 세서 가운데부터 바깥으로 밀려나는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얇고 위는 높아지는, 이래서 이런 분지 형태의 어떤 포토리지스트가 만들어진다면
빛을 쪼였을 때 어디는 얇은 영역이 되고 어디는 두꺼운 영역이 되니까 유니폼하지 않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포토리지스트에 맞는 적당한 스피드로 코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토리지스트 자체도 유니폼하게 코팅이 되는 것이 매우 포토리소그래피에서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공정은 소프트 베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즉 포토리지스트를 스핀 코팅한 다음에 살짝 웨이퍼를 구워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즉 그 포토리지스트 안에는 솔벤트, 즉 포토리지스트를 묽게 만들어주는 그 성분, 아세톤과 유사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그 포토리지스트를 더 단단하고 마스크로 사용하거나 다른 패터닝을 위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단단하게 굳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솔벤트들을 날려보내는 방법으로 소프트 베이킹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지스트가 웨이퍼에 도포된 다음에 it must undergo a soft bake. 소프트 베이크를 지내야만 끈적끈적한 점성이 없어지고 단단하게 굳습니다. 물론 단단하게 굳는다고 해서 빛에 민감한 성질이 없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 끈적끈적한 성분이 다 없어질 때까지 소프트 베이킹을 합니다. 대략 온도는 90도에서 100도 또는 일부 리지스트는 110도, 120도까지 하는 리지스트도 있긴 하지만 대략 소프트 베이킹은 100도 플러스 마이너스 동안 30초에서 1분 정도 이내 시간에 솔벤트를 다 날려보냅니다. 대략 95%, 98% 정도의 솔벤트가 날아가게 되죠. 목적은 drive off of most of the solvent in the resist. 리지스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솔벤트를 날려보내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럼으로써 밑에가 단단하게 들러붙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꿀 집에 댁에서 꿀을 드시는 일이 있을 텐데 꿀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떴다가 한 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테이블에. 그러면 떨어졌을 때 당시에 이렇게 물걸레로 닦으면 어때요? 한 번에 싹 닦아지죠. 왜냐하면 그 꿀 내에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넣어서 한번 닦아주면 물을 조금 젖은 수건에 닦아주면 금방 싹 닦아집니다. 그런데 꿀 한 방울이 떨어졌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난 다음에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꿀을 닦으려면 물 한 방울 이렇게 떨어져서 안 되죠. 걸레로 10번, 20번 닦아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막 빡빡빡 문질러든지 심지어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없어질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 있지만, 물론 그래도 꿀의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분만 없어졌을 뿐이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포토리지스트를 발라놓고, 더 스핀 코팅 해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비두면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공정상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증발해서 솔벤트가 날아가라고 솔벤트가 불 붙지 않는 그런 온도, 150도, 180도 이하의 온도. 물론 그 150도, 180도씩 올리면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이 나지 않는 그런 온도에서 한 100도 또는 90도, 110도의 온도에서 안에 있는 솔벤트들, 즉 아세톤 성분들을 쭉 날려보내면 단단하게 웨이퍼에 굳어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얼라인먼트 앤 익스포저라고 하는데요. 얼라인먼트는 위하고 아래를 잘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잘 맞춰서 똑같은 그림이 계속 겹쳐질 수 있게 또는 서로 다른 그림이 정확한 위치에 겹쳐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익스포저라는 것은 빛을 쫙 쪼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메라를 보시면 사진 찍으실 때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수동 카메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시죠? 먼저 셔터를 틱 누르고 사람한테 대나요? 아니면 사람한테 어떤 사진을 찍고자 하는 그 물건 앞에다가 조준을 한 다음에 셔터를 누르시나요? 물론 두 번째를 하시겠죠. 셔터를 아무데나 눌러놓은 다음에 사람한테 이렇게 대고 사진 찍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세 가지죠. 네.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반도체에서도 똑같습니다. 같은 사진 기술이에요. 사진을 찍는데 먼저 빛을 이렇게 쪼여주고 위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잘 맞춰주고 내가 찍어야 되는, 빛을 노출시켜야 되는 지점이 됐을 때 바로 셔터를 눌러주게 되면 빛이 한번 팡 나왔다 들어가게 됩니다. 셔터를 눌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조리개가 열려서 빛 감광 물질에 필름에 또는 CCD 카메라, CCD 반도체 소자의 바깥에 있는 이미지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즉, 왜 리지스트가 발라있는, 도포되어 있는 웨이퍼 위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 사진의 그림은 바로 마스크가 가지고 있고요. 마스크를 놓고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아무데나 놓고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잘 이렇게 조절해 놓고 이제 됐다. 아래도 맞고 위도 맞고 모든 면이 다 맞았다고 했을 때 사진을 빵 찍는 겁니다. 사진기로 사람을 찍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죠. 머리 안 잘리고 팔 안 잘리고 다리 안 잘리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웨이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은 얼마나 작다고 그랬죠? 여러분, 요즘 만드는 것들은 여러분들 머리카락 지름에 1000개 정도의 줄을 세울 수 있고, 수백 개의 줄을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반도체 소자들을 중심을 맞추려니까, 여기 맞춰놓으면 저기 틀어지고, 저기 맞춰놓으면 여기 틀어지고, 얘가 X, Y만 이렇게 X축으로, Y축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도 이렇게 돌아가죠. 웨이퍼는 동그라니까, 로테이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X축도 있고, Y축도 있고, 로테이션도 있고, 높이도 있어요. 높이도 잘 맞아야 되죠.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는 대충 눌러놓고 찍으면, 알아서 오토포커싱이 되지만, 옛날에 진짜 오토포커싱이 되지 않는 카메라들은 수동으로 줌을 맞췄죠. 렌즈를 맞췄는 게 초점 거리를 맞췄다는 게 렌즈를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인데, 렌즈의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이미지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 사진을 찍게 되는. 그래서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X축으로 움직이고, Y축으로도 움직이고, 로테이션도 되죠. 그 다음에 줌도 되는. 그래서 동일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line with resolution.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아야 이미지가 깨끗하게 나오죠. 그래서 line with resolution이 중요하고요. overlay accuracy. 두 개 반도체 소자가 있는데 소자가 있고 금속 라인이 있고 금속 라인이 있어서 연결하는 비아가 있다면 비아는 금속 라인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실수해서 옆으로 벗어나가면 반도체 소자가 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오버레이 하는 액큐러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파티클하고 디펙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집에서 그냥 사진 찍을 때는 렌즈에 뭐가 붙어있던 아주 시커멓게 눈에 나오지만 않으면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죠. 그러나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아주 미세한 먼지 하나도 렌즈에 붙어있지 않게끔 하려고 이게 퍼프 가지고 이렇게 치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카메라 렌즈에 어떤 모래알갱이만한 시커먼 게 붙어 있다면 분명히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부분에는 빛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이 검게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마스크 위에 뭔가가 얹어 있다면, 뭔가 어떤 파티클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빛이 투과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노출이 돼야 되지만 노출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리지스트가 발라있는 웨이퍼 위에 어떤 파티클이 있어서 입자가 있으면 거기도 빛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얼라인먼트하고 익스포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저가 다 돼서 빛을 노광을 시켰다면 이제 빛을 노광시킨 부분을 확실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즉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킹을 합니다. 익스포저 한 다음에 다시 베이킹을 한번 더 해줘요. 즉 아직도 남아있는 솔벤트들은 다 더 없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날려보냅니다. 그런 선전 있죠. 옷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흰 옷은 더 웃기고 색깔 옷은 선명하게. 그거와 마찬가지로 노출된 빛의 노광이 된 부분은 확실히 더 링크가 끊어지게끔 만들어주고 빛이 노출이 안 된 부분은 더 단단하게 남아있게끔 하기 위해서 즉 흰 옷은 더 웃기고 색깔 옷은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킹을 하게 됩니다. 자, 예전에는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킹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은 아니었는데 요즘 패턴이 점점 작아지고 미세해지면서 스탠다드한 프로세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현상인데요.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현상소에 맡기듯이 현상을 하는 겁니다. 현상을 하기 전까지는 포토리지스트가 웨이퍼상에 다 남아있죠. 물론 노광을 하면 상태가 변하는 거지 아직 없어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변한 것들을 걔네들만 없앨 수 있는 약품의 현상액에 담그면 바로
그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현상하게 담그는데 실제 실험실에서는 뭐 현상하게 담갔다 꺼냈던 그런 일을 하지만 실제 이제 장비를 사용해서 보면 디벨로퍼라는 솔루션들을 위에서 뿌려주고 스핀 코팅과 같은 비슷한 장비에서 이렇게 피잉비 돌려주면 물리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이 바깥으로 향하는 원심력 때문에 떨어져 나오는 그 약품들이 바깥으로 다 튕겨 나가고 그 모양들이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라인의 레졸루션이 중요하고 유니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 때문에 파티클하고 디펙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디벨로핑을 하게 되면 화학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화학약품에 수분이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 수분이 흡수되어 있는 것들이 포토리지스트 벽면에 살짝 달라붙어 있고 웨이퍼 상태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공정에 가기 전에 하드 베이킹을 합니다. 단단하게 굳혀주는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킹의 세 가지죠. 소프트 베이킹,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킹이 있고, 즉 소프트 베이킹은 처음에 스핀 코팅 한 다음에 베이킹하고,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킹은 익스포저 한 다음에 베이킹하고, 하드 베이킹은 디벨로핑 한 다음에 그 베이킹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핑을 한 다음에 하드 베이킹은 솔벤트를 날려보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을 딱딱하게 딱 굳혀 놓으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온도가 120도에서 140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140도는 좀 높은 온도고요. 120도 언저리에서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벨로핑이 다 됐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보내야 됩니다. 포토리소그래피는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틀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공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그 포토리지스트 레졸루션 패턴이 잘 나왔는지 CD가 잘 유지가 되는지를 확보를 한 다음에 엣치나 아니면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등등으로 다른 부서로 다른 이제 프로세스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 이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더 깊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좀 더 보여드리고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설명 드린 것을 재반복하면서 설명을 드린다면 비록 어려운 그 포토리소그래피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